술에 취한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잡아 끄는 순간 40년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 내놓으라고! 술 냄새와 함께 쏟아지는 폭언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0억이라는 돈 때문에 며느리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손길이 차갑기만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그때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4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알아서 깨어나는 거죠. 시장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찬바람이 스며드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시장으로 향했어요. 40년 전 25살에 시작한 야채 장사가 이제 제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더욱 그랬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5번 좌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40년을 버텼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무, 배추, 시금치, 상추, 익숙한 야채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도 잘 팔리겠지? 손님들이 많이 올까? 늘 하던 걱정들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시장 상인회장 김 사장이 일찍부터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순자야, 너도 와. 무슨 일인지 몰라도 중요한 얘기가 있나 보다 싶어서 따라갔어요. 다른 상인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확정났어. 우리 시장 재개발 들어간다. 김 사장의 첫마디에 시장이 웅성거렸어요. 재개발. 몇 년 전부터 나돌던 얘기였는데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였어요.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정육점하는 박 사장이 물었어요. 모든 상인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평당 1천만 원씩이야. 우리 순자는 300평이니까 30억이네.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30억이라고요? 제가 40년 동안 야채 팔아서 벌어본 돈을 다 합쳐도 그런 돈은 못 벌었을 거예요. 다른 상인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부러워하는 시선도 있고 놀라는 시선도 있고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순자야, 대박 났네. 이제 돈 걱정 끝이야. 정말 그런 걸까요? 40년 동안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온 제게 갑자기 30억이라는 돈이 생긴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큰 돈을 받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싶었거든요. 아들 민철이와 며느리 수진이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 함께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수진이가 아이들 저녁 차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제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큰일이 있어서 일찍 들어왔어. 큰일이라는 말에 수진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나쁜 일인 줄 알았나 봅니다. 어떤 일이요? 재개발이야. 시장이 재개발된다고 해. 그 말을 듣자마자 수진이 눈이 번쩍 뜨는 게 보였어요. 재개발이 뭘 의미하는지 바로 눈치챈 거죠. 그럼 보상금이 나오는 거예요? 응. 3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 30억이라는 말이 나오자 수진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40년 동안 고생하신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평소에 비해 훨씬 밝고 친근한 목소리였어요.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민철이가 퇴근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정말이요? 30억이요? 응, 확정됐다고 하더라. 와, 엄마가 대박 나셨네요. 아들도 평소보다 훨씬 들뜬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시장 일한다고 늦게 들어오는 제게 시큰둥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은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했어요. 수진이가 직접 불고기까지 구워줬거든요. 어머니, 이제 힘든 시장 나가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그러게요. 이제 돈 걱정 없으시잖아요. 민철이와 수진이가 번갈아가며 말했어요. 듣기 좋은 말들이었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시장 일은 계속할 거야. 몸이 버는 한은. 어머니, 왜요? 이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수진이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40년을 해온 일인데 갑자기 그만둘 수는 없지. 하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힘드실 텐데 계속 시장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게 이상했어요. 물론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며칠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장 볼게요. 통장 정리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도 있으니까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뭔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집안일에 별로 관심 없던 수진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나서는 걸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친절하게 도와주겠다는데 거절할 이유는 없었어요.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핸드폰을 들고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보상금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세금이 많이 나온대요. 세금? 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해요.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보겠다며 제 재산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통장이 몇 개 있는지, 얼마씩 들어있는지.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에 다 알려줬어요. 수진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어머니 명의로 된 게 이렇게 많았네요. 40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거야.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해요. 수진이 말은 칭찬이었지만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계산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그 후로 수진이 행동이 더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시장에 나가지 말라고 더 자주 말하고 집안 정리를 도와주겠다며 제 방까지 들어오려고 했어요. 어머니, 방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하지만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계속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왜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분명히 고마운 일인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얘기하는 걸 우연히 봤어요. 마침 그 카페 앞을 지나가던 중이었거든요. 창문 너머로 수진이가 친구들에게 뭔가 열심히 얘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표정이 너무 밝고 들떠 있었습니다. 뭔 얘기를 그렇게 신나게 하고 있는 걸까 싶어서 잠깐 멈춰 섰어요. 그런데 수진이 입모양을 보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30억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표정이었고요. 그때는 그냥 자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가 큰 보상금을 받게 된 걸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수진이 표정이 너무 들떠 있었거든요. 마치 자기가 30억을 받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요? 며느리가 친절하게 도와주려는 건데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40년 동안 시장에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얻은 눈썰미가 있었어요.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으로 진심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요즘 보여주는 친절함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진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30억이라는 돈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가 좋은 방향일지 나쁜 방향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온 제게 이런 큰 변화가 온 거예요. 과연 이 변화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재개발 소식이 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집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수진이가 제게 보이는 관심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시장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진이가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시장 나가실 거예요? 응, 나가야지.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쉬시면 되는데 매일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시장 나가는 걸 싫어하는 걸까요? 일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야. 그래도 몸이 힘드실 텐데. 수진이 표정이 좀 답답해 보였어요. 제가 계속 시장에 나가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 나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른 상인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순자야, 이제 부자 됐네. 30억이면 완전 대박이야. 이제 시장 안 나와도 되겠어. 부러워하는 말들이었지만 왜인지 불편했어요. 마치 제가 달라진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점심때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수진이가 또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보상금 언제 나와요?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어. 대략이라도요?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하더라. 수진이 표정이 좀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빨리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시장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안 나가고 뭐해? 집에서 쉬시면 되잖아요. 또 시장 그만두라는 얘기네요.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오후에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수진이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는 걸 봤어요. 멀리서 봤는데도 수진이가 뭔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쪽을 가리키면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제 쪽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싶어서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수진이가 핸드폰을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카톡인지 뭔지 계속 메시지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랑 얘기하고 있니? 아, 친구들이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그냥 잡담이요. 대충 얼버무리는 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수진이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좀 크게 들렸습니다. 진짜야. 30억이래. 30억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 보상금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응, 완전 대박이지.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계속 시장에 나가신다는 거야. 시장 나가는 걸 문제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왜 그게 문제인 걸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나이에 뭘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는지. 제가 고집을 부린다고요? 평생 해온 일을 계속하는 게 고집인가요? 더 들어보려고 했는데 민철이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서 급히 화장실로 갔어요. 다음 날도 수진이 행동이 더 이상해졌어요. 제가 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뭐야? 재개발 관련 기사요. 보상금 받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기사를 보니 정말 재개발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왜 수진이가 이런 걸 찾아보고 있는 걸까요? 세금 절약하는 방법도 있대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래. 네. 그래서 어머니 통장이랑 재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또 통장 얘기네요. 요즘 수진이가 제 재산에 대해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혼자 하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40년 동안 알아서 해왔어. 그래도 요즘은 복잡하잖아요. 계속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며칠 후에는 더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수진이가 은행에 다녀왔다며 서류를 들고 왔거든요. 어머니, 은행에서 상담받고 왔어요. 무슨 상담? 보상금 받을 때 세금 줄이는 방법이요. 뭐라고 하던?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공동 명의로 말이에요. 공동 명의? 네. 그러면 세금도 절약되고 관리도 편하다고 해요. 뭔가 이상했어요. 제 돈인데 왜 공동 명의로 해야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볼게. 하지만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아직 보상금도 안 나왔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에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이가 화장실에 폰을 놓고 간 거예요. 그때 마침 카톡이 와서 화면이 켜졌는데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단톡방 이름이 수진이네 시월드였어요. 그리고 메시지 내용이 시어머니 또 시장 나갔대. 답답해 죽겠어. 제가 시장 나간다고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메시지도 보였습니다. 30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데 왜 계속 일하려고 하지? 나도 모르겠어. 그 나이에 뭘 그렇게 고집 부리는지. 그냥 집에서 쉬면 되는데. 제가 고집 부린다고 그냥 집에서 쉬면 된다고. 친구들과 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위로 올려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30억 받으면 우리도 좋아지겠지? 당연하지. 결국 다 우리 거잖아. 결국 다 자기들 거라고요? 제 보상금을 벌써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너무 건강하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라니. 제가 죽기를 기다린다는 뜻인가요? 그러게. 빨리 관리권이라도 넘겨받으면 좋을 텐데. 관리권을 넘겨받겠다고요? 제가 살아있는데 제 돈의 관리권을 넘겨받겠다는 거예요? 공동명의 통장 만들자고 했는데 생각해 본다고 하시더라. 아, 그거 좋은 방법이네. 일단 공동명의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편하잖아. 결국 공동명의 통장도 그런 목적이었던 거네요. 제 돈을 자기들이 관리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이런 마음으로 저를 대하고 있었다니. 친절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봤는데 더 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진짜 고지식하셔.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살아? 고지식하다고요?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고지식하다는 거예요? 그냥 돈 받으면 편히 쉬면 되는데 왜 계속 일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그만 쉬셔야지. 제가 일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있었던 거네요. 우리 엄마는 그 나이에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자기 엄마와 비교까지 하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야채 파는 것도 창피하지 않나? 창피하다고요? 40년 동안 정직하게 해온 일이 창피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려서 급히 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수진이가 나와서 폰을 들고 가는데 제가 본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평소처럼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가짜로 느껴졌어요. 어머니, 통장 건은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단톡방에서 본 내용을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이 모든 친절이 다 가짜였다니. 어머니께서 직접 은행에 가시기 힘드시면 제가 대신 가서 만들어 드릴게요. 대신 가서 만들어 주겠다고요? 그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뭘 할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내가 직접 할게. 하지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목소리가 좀 차갑게 나왔는데 수진이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수진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30억이라는 돈 때문에 갑자기 친절해진 거였어요. 제가 죽으면 자동으로 자기들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 돈을 자기들이 관리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공동명의 통장이니 뭐니 하면서 말이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동안 수진이가 보여준 모든 친절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허탈했어요. 진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제 수진이의 진짜 모습을 알았으니까 조심해야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한 수진이가 앞으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거든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단톡방 내용을 본 다음 날부터 수진이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친절한 척했던 모든 행동이 계산된 연기였다는 걸 알고 나니 소름이 돋았어요. 새벽에 시장 나갈 준비를 하는데 수진이가 일찍 일어나서 나타났어요. 평소라면 고마워했을 텐데 이제는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아서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표정을 자세히 보니 뭔가 다급해 보였어요. 어제 제가 공동명의 통장 얘기를 거절한 게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집에서 뭘 하고 있을지 걱정되었거든요. 혹시 제 물건들을 뒤지거나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점심때 일찍 집에 들어갔는데 수진이가 제 방 근처에서 뭔가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급히 부엌으로 가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수진아, 뭐 하고 있었니? 아,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라고 했지만 손에 청소도구는 없었어요. 거짓말인 게 뻔했습니다. 제 방을 확인해 보니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나가기 전에는 닫혀 있었는데 말이에요. 수진이가 제 물건을 뒤진 게 틀림없었어요. 중요한 서류들과 통장은 다행히 다른 곳에 숨겨놨지만 기분이 나빴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몰래 방을 뒤지다니. 이럴 수가 있나요? 오후에 시장에 나가려는데 수진이가 또 말렸어요. 어머니, 날씨도 추운데 오늘은 쉬세요. 괜찮아.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무리한다고요? 4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무리라니. 단톡방에서 본 내용을 생각하니 화가 났어요.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하지만 됐어. 단호하게 말하고 나가니까 수진이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제가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수진이 또 친구들과 지나가더라고요. 이번에는 대놓고 제 쪽을 가리키면서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분명히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수진이가 단톡방에서 저를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는데 이제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구경하는 기분이었어요. 모욕적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민철이가 일찍 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는데 수진이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두 사람이 급히 얘기를 멈췄어요. 분명히 제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녁을 먹으면서 민철이가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그러는데 은행에서 좋은 상품 나왔다고 하던데요. 또 은행 얘기네요. 수진이가 민철이까지 끌어들인 모양이에요. 무슨 상품? 보상금 받을 때 세금 절약할 수 있는 거래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하지만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부부가 짜고 저를 설득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속셈을 아니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그래도 알아보는 게 필요 없어.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민철이와 수진이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계획이 틀어진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식사 후에 수진이가 다시 접근해 왔어요. 어머니, 정말 은행 상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싫다고 했잖아. 그래도 한 번만 들어보세요. 계속 끈질기게 말하니까 짜증이 났어요. 단톡방에서 본 내용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왜 그렇게 내 돈에 관심이 많은 거야? 갑자기 직설적으로 물어보니까 수진이가 당황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죠. 내가 부탁한 적 있어? 하지만 내 일에 간섭하지 마. 목소리가 좀 높아졌는데 수진이 표정이 확 변했어요. 평소의 친절한 모습이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그동안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였네요. 다음 날부터 수진이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친절한 척하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시장 나갈 준비를 하는데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과도한 친절이 얼마나 가짜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와 보니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수진이가 뭔가 화가 난 것 같았거든요. 점심 차려놨으니까 드세요.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존댓말은 하지만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고마워. 네. 대답도 건성으로 하고 가버렸어요. 이제 가면을 벗어던진 거네요. 오후에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제가 시장에 나가려고 하니까 대놓고 싫은 티를 냈거든요. 또 나가세요? 응. 매일매일 나가시네요. 마치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40년 동안 해온 일인데 왜 눈치를 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른 상인들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순자야, 며느리가 시장에서 너 욕하고 다니던데? 뭐라고? 너무 고지식하다고, 나이도 있는데 왜 계속 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수진이가 밖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단톡방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받을 거면서 왜 구두쇠처럼 구는지 모르겠다고도 하던데. 구두쇠요? 제가 언제 구두쇠처럼 굴었다는 거죠?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구두쇠라니. 야채 파는 것도 창피하다고 하고. 정말 그런 말을 했나 봅니다. 단톡방에서 본 내용과 똑같았어요. 너무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화내봐야 상인들만 구경거리가 될 테니까요. 집에 돌아가니 민철이가 와 있었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수진이가 뭔가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민철이가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 이제 시장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왜?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힘드실 텐데요. 수진이가 민철이까지 설득해 놨나 봅니다.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었어요. 내가 힘들다고 했어? 하지만 보기에 안쓰러워요. 안쓰럽다고요? 누가 안쓸다고 하던가요? 그리고 이제 보상금도 받을 텐데 굳이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보상금 받으면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논리네요. 돈이 생겼다고 해서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건가요? 일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야.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게.
단호하게 말했는데 민철이가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부부가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방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너무 고집이 세.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엄마니까. 하지만 이해가 안 가. 돈도 있을 텐데 왜 계속 일하려고 하는지. 제가 일하는 게 그렇게 싫은 모양이에요. 나중에 천천히 설득해보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나도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제가 일하는 게 수진이한테 스트레스라니. 그리고 은행 일도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여전히 제 돈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워낙 예민하셔서. 제가 예민하다고요? 자기들이 제 돈을 탐내니까 경계하는 건데 그게 예민한 건가요? 더 들어보려고 했는데 민철이가 목소리를 낮춰서 잘 안 들렸어요. 하지만 대충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이가 아예 대놓고 불친절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밥상도 대충 차려놓고 밥 드세요. 말도 퉁명스럽게 하고 가버렸어요. 그동안의 친절이 얼마나 가짜였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자기들 말을 안 듣으니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수진이가 포기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거예요. 과연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0억이라는 돈 앞에서 변해버린 수진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건 말이에요. 수진이가 가면을 벗어던진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새벽에 시장 나갈 준비를 하는데 수진이가 부엌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그릇을 부딪히며 설거지를 했어요. 제가 일찍 일어나는 걸 방해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일찍 일어나면 미안해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일부러 소음을 내고 있었어요. 심술이 났나 봅니다. 시장에 나가는 길에도 기분이 무거웠어요. 집에 있는 게 점점 괴로워지고 있었거든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가니 수진이가 거실에서 TV를 크게 틀어놓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였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TV 소리를 더 크게 틀었어요. 일부러 그러는 게 뻔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해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먼저 말했어요. 밥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알아서 드시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걸까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찬밥 한 그릇만 달랑 있었어요. 반찬도 김치 몇 조각뿐이었고요.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차려줄 식사인가요? 하지만 참았어요. 따지고 싶었지만 더 큰 싸움이 날까봐 그냥 먹었습니다. 오후에 시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수진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일부러 길을 막고 서 있더라고요. 지나가려고 하니까 비켜주긴 했는데 표정이 너무 차갑고 불쾌해 보였어요. 마치 제가 귀찮은 존재라는 듯이 말이에요.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또 다른 상인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순자야, 며느리가 어제도 너 얘기하던데? 또 뭐라고 했어? 돈 많이 받을 거면서 왜 계속 구걸하듯이 장사하는지 모르겠다고. 구걸하듯이 장사한다고요? 40년 동안 정직하게 해온 일을 구걸이라고 표현했다니. 모욕적이었어요. 그리고 창피해서 밖에 나가기 싫다고도 하던데. 창피해서 밖에 나가기 싫다니. 시어머니 때문에 창피하다는 뜻인가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수진이가 밖에서 저를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지
이제 다 알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 민철이가 퇴근했는데 제게 하는 말이 이상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해요.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뭐 때문에? 엄마가 계속 시장에 나가시니까요. 제가 시장에 나가는 게 수진이한테 스트레스라고요? 왜죠? 시장에 나가는 게 왜 스트레스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된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요? 그럼 제가 일하는 게 창피하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나이도 있으시니까 이제 그만 쉬시는 게 어떻겠냐고 해요. 아들마저 수진이 편에 서서 저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제 편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수진이가 대놓고 불친절하게 굴었어요. 반찬도 제대로 안 차려놓고 물도 안 따라주고 예전에는 이것저것 챙겨주더니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30억 소식을 듣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아, 국 좀 더 줄래? 네. 대답은 했지만 표정이 너무 싫어 보였어요. 마치 제가 억지 부리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국을 더 주긴 했는데 그릇을 탁 소리가 나게 놓았어요. 일부러 그런 거였죠. 식사 후에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을 세게 부딪히며 소음을 냈거든요. 예전에는 조용히 했는데 이제는 일부러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화가 나 있다는 표현인가 봅니다. 다음 날은 더 심했어요. 아침에 시장 나갈 준비를 하는데 수진이가 세탁기를 돌렸어요. 새벽 5시에 말이에요. 세탁기 소리가 너무 커서 잠든 손주들까지 깰 정도였어요. 제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걸 방해하려는 게 뻔했습니다. 수진아, 너무 이른 시간 아니야? 빨래해야죠. 새벽에 꼭 빨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요? 시장에 나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수진이가 뭔 짓을 하고 있을지 걱정되었거든요. 점심때 집에 들어가니 수진이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제가 쉬려고 하는 시간에 말이에요. 지금 청소해야 해? 더러우니까 해야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쉬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청소기 소리 때문에 TV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점심 먹고 잠깐 쉬려고 했는데 불가능했습니다. 오후에 시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수진이가 현관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바닥이 젖어서 지나가기 어려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다리라고 하면서도 일부러 천천히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시장에 늦게 나가게 하려는 거였죠. 결국 10분 넘게 기다렸다가 겨우 나갈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제 일상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민철이가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이웃들이 뭐라고 하나 봐요. 뭐라고 해? 돈 많이 받을 사람이 왜 아직도 시장에서 장사하는지 이상하다고요. 이웃들까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니. 수진이가 밖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다녔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창피하다고도 하고요. 창피하다는 말이 또 나왔네요. 제가 일하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인가요? 그날 밤 수진이와 민철이가 방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좀 컸습니다. 이웃들이 다 이상하게 봐요.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엄마 마음이니까. 마음이 아니라 고집이에요. 나이도 생각 안 하고. 제가 고집이 세다고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 받을 거면서 왜 아직도 구걸하느냐고요. 또 구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어요. 정직한 노동을 구걸이라니.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며느리 입장에서 창피하다고요? 시어머니가 성실하게 일하는 게 며느리한테 창피한 일인가요? 주변 사람들이 다 돈 받으면 쉬라고 하는데 혼자만 고집 부리고 있어요. 고집 부린다는 말을 또 했네요.
제가 평생 해온 일을 계속하는 게 고집인가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일에 집착하는지. 일에 집착한다고요? 성실하게 사는 게 집착인가요? 더 들어보려고 했는데 민철이가 수진이를 달래는 소리만 들렸어요. 결국 아들도 수진이 편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이가 더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예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인사를 해도 대답을 안 했어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무시했습니다. 수진아, 안녕. 대답이 없었어요.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거였죠. 점심 준비도 안 해놨어요. 냉장고에 찬밥도 없었고 반찬도 없었어요. 수진아, 밥은? 몰라요. 알아서 해 드세요. 몰라요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식사를 몰라요라고 하다니. 이럴 수가 있나요? 할 수 없이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오후에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시장에서 돌아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문고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문 좀 열어줘. 잠깐만요. 5분을 기다려도 문을 안 열어줬어요. 일부러 그러는 게 분명했습니다. 결국 제가 열쇠로 열고 들어갔는데 수진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문 앞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왜 안 열어준 걸까요? 저녁 때는 더 가관이었어요. 밥상을 차려놨는데 제자리에만 숟가락이 없었어요. 수진아, 숟가락. 아, 깜빡했네요. 깜빡했다고 했지만 일부러 안 놓은 게 뻔했어요. 다른 사람 것은 다 있는데 제 것만 없을 리가 없거든요. 이제 대놓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이 정도에서 멈출 사람이 아니거든요. 수진이의 괴롭힘이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집에 있는 게 점점 괴로워지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수진이가 오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간다고 했거든요. 평소에는 술을 잘 안 마시는데 오늘은 왜 그러는 걸까 싶었어요. 시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수진이가 술 마시고 돌아와서 또 무슨 짓을 할지 걱정되었거든요. 저녁 7시쯤 시장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걸 봤어요. 벌써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꽤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철이가 퇴근했어요. 수진이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아빠, 엄마는? 손주들이 물어봤는데 민철이가 대충 밖에 나갔다고 대답했어요. 술 마시러 간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8시가 넘어서야 수진이가 들어왔는데 완전히 취해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비틀거리고 얼굴도 새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민철이가 물어봤는데 수진이가 중얼거리며 대답했어요. 친구들이랑 술 좀 마셨어. 목소리도 어눌하고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이렇게 취한 수진이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거실로 와서 소파에 털썩 앉더니 저를 째려봤어요. 술에 취한 눈이 번들거리면서 뭔가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갑자기 저를 부르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더 거칠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왜? 오늘도 시장 갔다 오셨어요? 또 시장 얘기네요. 취해서도 그 얘기밖에 안 하는군요. 응,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다고 했지만 말투가 비꼬는 것 같았어요. 술에 취해서 본심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철이가 수진이를 방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거부했어요. 싫어. 할 말 있어. 그러면서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술에 취한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손주들이 있어서 민철이가 말했어요. 애들 앞에서. 애들은 방에 가서 놀아. 수진이가 손주들을 방으로 보내더니 저와 민철이만 남았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술에 취해서 말이 꼬이면서도 계속 얘기하려고 했어요. 뭐가 궁금한데? 왜 그렇게 일에 집착하세요? 또 집착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술 취해서 더 직설적으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집착이 아니라.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민철이가 당황해서 수진이를 말렸어요. 수진아, 술 취했으니까 그만. 안 취했어. 멀쩡해. 수진이가 민철이 손을 뿌리치면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면서도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봐요. 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를 창피하게 만드세요? 창피하게 만든다고요? 제가 언제 수진이를 창피하게 만들었나요? 내가 언제 너를 창피하게.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흥분하고 있었어요. 술에 취해서 더욱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30억 받을 사람이 왜 아직도 구걸하냐고 해요. 또 구걸이라는 말을 썼어요. 술에 취해서 평소 속마음이 다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구걸이 아니야. 정당한 일이라고. 정당한 일? 웃기지 마요. 수진이가 비웃으면서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더 강하게 났습니다. 나이도 생각 좀 하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나이 생각하라고요?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왜 나이를 들먹이는 걸까요? 민철이가 계속 수진이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술에 취해서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술 취했으니까. 술 때문이 아니에요. 평소에도 생각하던 거라고요. 평소에도 생각하던 거라고 하네요. 결국 진심이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계속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봐요? 며느리가 뭐 하냐고, 왜 말리지 않냐고. 결국 체면 때문이었네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는 거였어요. 그건 내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제 문제요? 가족인데 제 문제라고요? 수진이가 더 화를 내면서 제 앞으로 바짝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이기적이라고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기적이라니. 이기적인 건 너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 그게 아니라고요. 어머니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단톡방에서 뭐라고 했는지 다 봤어. 단톡방 얘기를 하자 수진이 표정이 변했어요. 자신이 들켰다는 걸 안 거죠. 그게 결국 다 우리 거라고 했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고도 하고. 수진이가 당황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술에 취해서 그런지 금세 다시 화를 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결국 본심을 드러냈네요.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너 정말 뭐요? 솔직히 말하는 게 잘못됐어요? 수진이가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제 앞에 바짝 섰어요. 술에 취한 얼굴이 붉어져서 더 무서워 보였습니다. 30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돈인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고집을 부린다고 또 말하네요. 제 인생을 사는 게 고집인가요?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내 돈이요? 어차피 다 우리 거 될 건데. 결국 제 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았어요. 술에 취해서 힘 조절이 안 되는지 꽤 아팠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해요. 팔을 붙잡고 흔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술에 취해서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놓아. 안 놓아요. 답답해 죽겠다고요. 수진이가 제 팔을 더 세게 붙잡으면서 흔들었어요. 술에 취해서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철이가 급히 달려와서 수진이를 말렸어요. 수진아, 놓아. 하지만 수진이는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붙잡으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가족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서 제 팔을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아야, 아프면 그만하세요. 시장 그만두세요.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아당기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술에 취해서 자제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수진이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답답해 죽겠어요. 왜 말을 안 들어요?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40년 시장에서 온갖 일을 다 겪어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철이가 급히 수진이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수진이가 워낙 흥분해서 쉽지 않았어요. 수진아, 정신 차려. 정신 차린 거예요. 어머니가 정신을 차려야 해요. 수진이가 제 머리채를 더 세게 잡으면서 앞뒤로 흔들었어요. 머리가 아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놓아, 아파. 아프면 말을 들어요. 시장 그만둬요. 술에 취해서 완전히 이성을 잃은 수진이가 제 머리채를 잡고 계속 흔들었어요. 이런 폭력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민철이가 수진이를 떼어내려고 애썼지만 술에 취한 수진이의 힘이 생각보다 셌어요. 수진아, 놓으라고. 싫어요. 어머니가 말을 들을 때까지 안 놓을 거예요.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수진이가 갑자기 확 밀쳤어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아, 바닥에 넘어지면서 허리와 엉덩이를 심하게 부딪혔어요. 순간 숨이 막힐 정도로 아팠습니다. 어머니, 민철이가 급히 저를 부축하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계속 소리를 질렸어요. 어차피 나이 들어서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진 저를 보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민철이가 저를 부축해서 겨우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파. 허리와 엉덩이가 욱신거렸어요. 분명히 멍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진이는 아직도 술에 취해서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제발 좀, 말 좀 들어요. 답답해 죽겠다고요. 제가 다쳐서 아파하고 있는데도 자기 할 말만 하고 있었어요. 민철이가 수진이를 방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어머니, 그냥 쉬세요. 제발. 그러고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허리가 아파서 소파에 겨우 앉을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손을 댈 수 있나요? 술에 취했다고 해서 이런 일이 용서될 수 있나요? 민철이가 미안하다고 했지만 별 의미 없어 보였어요. 결국 수진이 편이니까요. 엄마, 수진이가 술에 취해서 그런 거예요. 평소에는 안 그래요. 평소에는 안 그렇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수진이가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수진이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순간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제 정말 선을 넘었어요. 언어폭력에서 물리적 폭력으로 넘어간 거예요. 어젯밤 수진이에게 폭행당한 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허리와 엉덩이가 욱신거려서 뒤척일 때마다 아팠거든요.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새벽 5시에 평소처럼 일어나려고 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어제 넘어지면서 생각보다 심하게 다친 것 같았습니다. 겨우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로 확인해 보니 엉덩이와 허리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 있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해볼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손을 대다니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시장에 나가야 하는데 몸이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제 수진이가 그렇게 시장 그만두라고 소리쳤는데 오늘 안 나가면 진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준비를 하는데 수진이가 일어나서 나왔어요. 어젯밤 일이 있었는데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고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어젯밤에 저를 폭행한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이에요. 시장에 나가는 길에 몸이 아파서 걸음이 느려졌어요. 평소보다 30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제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했어요. 순자야,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얼굴에도 티가 났나 봅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폭행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창피했거든요. 하루 종일 장사를 했는데 몸이 아파서 집중이 안 되었어요. 손님들한테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계산도 몇 번 틀렸습니다. 점심때 집에 가야 하는데 수진이가 있을 생각을 하니 무서웠어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거든요. 결국 점심을 굶고 시장에서 계속 있었어요. 집에 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오후에도 몸이 계속 아팠는데 참고 일했어요. 하지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가니 수진이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평상시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이에요. 민철이도 퇴근해서 와 있었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수진이가 뭔가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아무도 어젯밤 일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수진이는 더욱 그랬어요. 어제 저를 폭행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연했습니다. 식사 후에 민철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어제 수진이가 술에 많이 취해서 변명하려는 거였어요. 술에 취해서 그랬으니 이해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거야? 때린 게 아니라 실수로. 실수라고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밀친 게 실수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거야. 하지만 수진이가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수진이의 진짜 모습을 말이에요. 그날 밤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허리가 아픈 것도 있었지만 수진이가 또 뭔 짓을 할지 무서웠거든요. 다음 날부터 수진이 태도가 더 나빠졌어요. 어제 폭행을 해도 제가 별다른 반응을 안 하니까 더 만만하게 본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시장 나갈 준비를 하는데 일부러 방해를 했어요. 화장실을 오래 쓰고 있다가 제가 급하다고 하니까 더 늦게 나왔거든요. 급해요. 화장실 좀. 조금만 기다리세요. 30분을 기다려도 안 나와서 결국 늦게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장에서도 몸이 계속 아팠어요. 어제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펼 수가 없었어요. 다른 상인들이 계속 걱정을 했지만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순자야, 병원에 가봐.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수진이가 뭐라고 할지 걱정되었어요. 병원에 가면 멍든 자국을 보고 뭔가 알 수도 있을 테니까요. 집에 돌아가니 수진이가 또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제가 들어가는데 일부러 문을 늦게 열어줬거든요. 문 좀 열어줘.
한참을 기다려도 안 열어주다가 제가 열쇠로 열고 들어갔는데 수진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왜 문을 안 열어줬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어제 일 기억나세요? 어제 일을 기억하냐고 묻고 있었어요. 자신이 저를 폭행한 걸 말하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지. 술에 취해서 실수했어요. 실수라고 또 말하네요. 폭행을 실수라고 하다니. 실수가 아니었을 텐데. 아니에요. 정말 실수였어요. 계속 실수라고 우기고 있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철이가 수진이 편을 들면서 말했어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아세요? 수진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요? 폭행을 당한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해해야 해? 수진이도 힘들어요. 엄마가 시장 계속 나가시니까. 결국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제가 시장에 나가서 수진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폭행당해도 참아야 한다는 거야? 폭행이라기보다는 민철이도 폭행이 아니라고 하고 있었어요. 제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수진이가 더 대담해졌거든요. 어제 폭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더 심하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일부러 큰 소리로 청소기를 돌렸어요. 제가 아직 자고 있는 시간에 말이에요. 점심도 아예 안 차려놨어요. 냉장고에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수진아, 밥은? 어머니 것까지 챙길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다고요? 지금까지 해왔으면서 갑자기 여유가 없다니. 저녁 때는 더 심했어요. 반찬도 제대로 안 차려놨고 제자리에는 숟가락도 없었어요. 숟가락 좀. 아, 또 깜빡했네요. 또 깜빡했다고 하면서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니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허리 아픈 것은 좀 나아졌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컸거든요. 매일매일 수진이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게 괴로웠어요. 언제 또 폭행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졌어요. 수진이가 또 제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거든요. 왜 자꾸 말을 안 들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컵을 던지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저한테 맞을 뻔했어요. 민철이는 또 수진이를 감싸면서 제게 참으라고 했고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있는데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이런 식으로 살 바에야 차라리. 서랍에서 수면제를 꺼내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 많은 약을 한 번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고생해서 살았는데 끝이 이런 건가요? 며느리에게 폭행당하고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30억이라는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면 차라리 그 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수면제를 손에 들고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런 선택을 생각해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 비참했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는 김 언니였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던데. 김 언니 목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더 났어요. 40년 동안 함께 고생한 사람이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언니, 왜? 무슨 일 있어?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무슨 일 있지? 김 언니가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 조금씩 얘기하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심지어 폭행까지 했다는 것까지. 뭐라고? 며느리가 너를 때렸다고?
김언니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순자야, 내일 우리 만나자. 김언니가 내일 만나자고 했는데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뭐하러? 이제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준비를 한다고요? 무슨 준비를 말하는 걸까요? 하지만 김언니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면제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일 김언니를 만나서 얘기해 봐야겠어요. 복수를 실행하기로 결심한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습관이 오늘만큼은 다른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오늘이 모든 걸 끝내는 날이니까요. 시장에서 김언니를 만나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변호사와의 약속 시간, 준비해둔 서류들, 그리고 각오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하는 거지? 응, 언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김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40년 동안 함께 고생한 동지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에 서명했어요. 고발장부터 재산 보호 관련 서류까지 한 장 한 장 서명할 때마다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이제 경찰서에 접수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끝이에요. 변호사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실감이 났어요. 드디어 시작된 거구나 싶었습니다. 오후 2시에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40년 동안 살면서 경찰서에 갈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며느리 때문에 이런 일까지 하게 되었네요. 담당 경찰관이 제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했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날 거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수진이와 민철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왜 이걸 진작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와 민철이가 모두 있었어요. 평소처럼 태어난 모습이었지만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묘했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표정이었고 민철이는 무관심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시장 또 나가세요? 수진이가 비꼬는 투로 물어봤는데 이제 그런 말들이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나가지. 정말 끝까지 고집이시네요. 고집이라는 말을 또 했지만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다음 날 오전 9시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경찰이 집에 왔습니다. 수진 씨 계세요? 문을 연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찰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로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철이도 급히 나와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가정폭력이라니. 박순자 씨가 고발하셨습니다. 증거 자료도 충분하고요. 경찰이 제가 모아둔 증거들을 설명하니까 수진이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자신이 한 일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어머니가 고발을 했다고요? 네. 폭행, 협박, 모욕죄로 고발하셨어요. 수진이가 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얌전하고 순한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던 거겠죠. 민철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며느리를 고발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너도 공범이야. 폭행을 방조하고 피해자를 2차 가해했으니까. 제 말을 들은 민철이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네요.
경찰이 수진이를 연행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럴 순 없어요. 수진이가 끌려가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예요. 민철이가 저에게 와서 애원했어요. 엄마, 이거 취하해 주세요. 수진이가 처음 한 일이에요. 처음 한 일이라고요? 그동안의 괴롭힘과 폭행이 처음이라니. 취하는 건 없어. 이미 시작된 일이야. 하지만은 없어. 너도 똑같아.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걸 보고도 며느리 편을 들었잖아. 민철이가 할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산 보호 관련 서류가 모두 접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0억의 보상금은 모두 제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고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수진이와 민철이가 그렇게 탐내던 돈을 이제 영영 손댈 수 없게 된 거죠. 일주일 후 수진이가 벌금형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지만 예전처럼 건방지지 않았어요. 법적 처벌을 받고 나니까 제 앞에서 함부로 굴 수 없게 된 거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니. 그때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이미 결심을 했거든요. 나는 이 집 나갈 거야. 어디로요? 시장 근처에 작은 집 하나 샀어. 거기서 혼자 살 거야. 30억 중 일부로 작은 집을 사뒀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안 돼요. 가족인데. 가족이면 어머니를 폭행해도 되는 거야? 가족이면 재산을 탐내도 되는 거고. 수진이가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한 일들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민철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짐을 싸는 날 김언니가 도와주러 왔어요. 순자야, 잘한 거야.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네. 응, 언니. 덕분이야. 40년치 짐이라고 해봐야 별로 없었어요. 정말 소중한 것들만 챙겨서 새 집으로 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집에서 혼자 지내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아무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시장도 계속 나갔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그만두라고 했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어요. 30억이라는 돈이 있어도 시장에서 야채 파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게 제 인생이었고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몇 달 후 민철이가 찾아왔어요.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다시 같이 살 생각은 없어. 수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건 수진이 일이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민철이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면서 매일 시장에 나가고 있어요. 40년 동안 해온 일을 계속하면서 말이에요. 30억이라는 돈은 있지만 그 돈에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는 있지만 사람답게 사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김 언니를 비롯해서 40년 동안 함께 고생한 상인들. 이들이 어려울 때 진짜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손주들이 보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할머니가 왜 떠났는지, 그리고 누가 진짜 잘못했는지를요.
벌레 같은 자식들에게 피눈물 나는 복수를 했지만 복수가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제 존엄성을 되찾고 당당하게 사는 거였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깨달은 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선을 그어야 하고 때로는 싸워야 합니다. 40년 동안 시장에서 야채를 팔며 배운 건 정직함의 가치였어요. 그 가치를 무시하고 돈만 보는 사람들과는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자유롭고 당당합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복수의 완성이었어요. 그들을 벌주는 것보다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큰 복수였던 거죠.